네, 오후장 작전 타임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출 시간이죠.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간 공매도에 집중 타격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주 하반기 증시 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저점 매수까지 유입되면서 시장 방어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의원님, 네. 또 우리 제약바이오의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 아니세요? 그냥 종목 몇 개를 그냥 네. 잘 봤을 뿐이죠. 네네. 그런데 사실 공매도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시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CJ 시젠. 뭐라 하셨죠? 시젠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네. 자, 우선 공매도 얘기를 드리면 고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많죠. 사실 뭐 MSCI 지수에 뭐 편입을 하기 위해서 뭐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다른 건 다 떠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기관의 이제 공매도를 할 때 담보 비율이 똑같거든요, 두 개가. 근데 우리나라는 외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호전적이라고 할까? 담보 비율도 개인이랑 너무 그 자체가 달라. 한 30%, 40% 차이 납니다. 그 개인이 너무 불리한 우선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개인은 60일. 여기서부터 완전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적은 돈을 개인보다는 적은 돈을 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 공매도 하는 기관들, 외국인계 기관들을 보면은 뭐 가장 많이 하는 쪽이 뭐 모건 스탠리 쪽이나 골드만삭스가 가장 탑픽으로 또 올라와 있기도 해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외인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뭐 바이오주들에게 뭐 공매도에 대한 포인트 계속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셀트리온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하지만 공매도라는 건 결국 아시지만은 없던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판 다음에 다시 주식으로 사서 이제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밑으로 꺾여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공매도 세력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아직 잘 잡히지는 않지만 뭐 셀트리온이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의 흐름을 조금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해요. 사실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누적 공매도량을 보면은 진짜 계속 늘었어요. 뭐 거래량 자체도 정말 많이 나왔고 공매 대금 자체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하는 게 바이오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진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주가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래로 주식을 던지지는 못해요. 네. 호가 위호가에다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페이크라고 얘기하죠. 올라갔다가 꽂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조금 많이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쓴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선 그런 포인트는 지금으로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공매도 상위 종목들은 특히나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요즘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진짜 관심권에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는 판단이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래 공매도 하면은 공매도 세력이 진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시기라 관심을 두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종목을 선정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세요? 네. 글쎄요. 저도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를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게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은 소수예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약바이오 쪽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임상 쪽에 있어서 관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상 2상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3상 정도
그 정도의 시기를 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로 좀 압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은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상이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몇 년씩 걸리거든요. 맞아요. 임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을 하려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게 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기업들은 이제 안전하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삼바가 약간 좀 주춤해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 종목군들도 순환이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게 된다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있고 뭐 CMO 쪽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괜찮을 거예요. 사실 셀트리온 쪽하고 연관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로나 쪽에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쪽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기업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좀 봐도 차트를 살려놨어요. 이제 정배열 초기까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정고점을 뚫어놓고. 그리고 한미약품이 먼저 이제 대장으로 치고 가니까 자회사인 한미사이언스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고, 한미약품이 좀 괜찮다 보니까 지금 대웅제약인가요? 대웅제약도 나름대로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기업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많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슈거리를 노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테마를 할 때 네. 미리 선취를 하는 게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면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감기약, 해열제를 만들어요. 근데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해열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바이넥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열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해열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면 대원제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대원제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해열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매수할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찬바람이 불게 되면 확진자 수는 확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해열제는 수요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료의약품을 좀 만드는 기업까지도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기업들로 이렇게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제약 쪽, 바이오 쪽 이렇게 띄어서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진단키트나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종목군들을 좀 따로따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정지원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런데 진짜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약회사의 IR 담당자도 좀 물어보고 의사분의 조언도 좀 구해보고 했었었는데 종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기처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감기 정도의 수준인데 전염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라든가 혹은 해열제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토종 백신을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고, 물론 원숭이두창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코로나 쪽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올랐으면 이제 나머지는 해열제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들 기업들을 먼저 선취를 해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김선일 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유난히 또 무상증자에 많이 나서고 있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뭐 지니너스, 노터스, 메지온 같은 종목들 다 무상증자를 했어요. 이런 종목군들 접근 지금은 어렵겠죠. 사실 딱히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테마를 보고 대응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바이오주들이 되게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뭔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용 자체가 공장을 가보더라도 적당히 어느 정도 재고가 이만큼 쌓여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바이오주들은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식약처만 두고 봐도 그렇고 뭐 임상을 미국에서 한다 쳤을 때 미국 내에서의 임상 상황들 그리고 환자가 갑자기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멀쩡하던 환자가 임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전혀 그렇지 또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볼 게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의 그 M&A 시장이라고 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주들의 대부분의 매출 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 자체가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을 개발하던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약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는 데는 미국 임상까지 진행한다 치면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한 임상 1상, 2상 정도의 마무리를 하고 3상을 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통 LO라고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외국계 기업에 팔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회사가 유명했던 게 최근 이전이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바람이 최근 들어 완전 1년 한 1, 2년 가까이 그런 소식 자체가 아예 들리질 않았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아예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어. 다 오로지 다 어디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만 모든 상황들이 포진이 됐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뭐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원숭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숭이를 못 써요. 네. 다 코로나로 쓴다고. 근데 그게 지금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고 대안으로서 돼지를 활용해서 또 실험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바이오주들을 고민할 때 무상증자 이슈로만 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은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회사가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별로 없어요. 투자받은 자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대다수 그렇습니다. 실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거나 뭐 유상증자 발행을 한다거나 뭐 심한 경우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발행을 하죠. 3자 배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금을 수요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항상 그렇지만은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1년 뒤에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거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자본금 변동사항표를 항상 열어두시고 한 번씩 보시면은 이 회사가 현재 얼만큼의 증자 현황이 나와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내가 이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도 사려고 했는데 1년 전쯤에 한 10개월 전쯤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 근데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앞으로 2달 좀 넘은 뒤에는 그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익을 봐야 되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 한 사람들 수익 봐야 되거든요. 1년 뒤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작은 종목들은요.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물론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튼튼한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하나의 큰 관점에서 보자면 어릴 때 꿈을 먹고 좀 자라면서 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된다 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그냥 제조업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찍어내거든요. 제조업처럼 구조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특정한 임상 실험이나 뭐 어떤 신약을 가지고서 예전에 작았던 이슈의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가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지만 오버행 이슈는 없죠. 근데 이 공매도의 세력들은 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정말 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노리개 삼아 대응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소형주에는 의미는 없고 대형주에서는 그 부분이 또 리스크로 작용하긴 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최근 한 달 동안에 대차 잔고 체크를 해보자면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한 달 동안의 대차 잔고의 증감, 거래 대금 증가를 살펴보자면 반환을 한 거 1, 2, 3등이 어디냐면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줄어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공매도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자체를 우선은 중요한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빨리 갚아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또 이어서 바이오주들까지 쭈르르 이어갈 모습이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공매도 세력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차하면은 진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다? 썸머랠리로 갈 수 있는 여러 시장의 상황들이 조성이 된 거고 아마 특히나 그간의 공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들 빠르게 이거를 주식을 사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작은 종목들의 무상증자 이슈보다는 작은 종목들은 그 증자에 대한 현황을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제가 내일 요거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할 때도 어떻게 이 증자 현황 보는지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하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라는 건데요. 그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완성차 조립이 지연이 됐지만 글로벌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과연 자동차주들 매수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지 또 오랜만에 자동차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섹터 한번 OX로 해볼까요? 이 주제? 네, 그렇죠. 자동차주를 지금 사도 될지. 뭐 자동차 대표주들도 마찬가지고 부품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정지훈 의원님. 네. 자동차주들 지금 사면 안 된다. 안 산다라고 네. 말씀을 좀 명확하게 좀 드리는 것보다는요. 네. 일단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고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공급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신문 기사를 좀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카니발 기준으로 인도까지 계열 수가 계약을 하고 나서 거의 뭐 1년이 넘게 됐었는데 6개월 정도까지 좀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급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좀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쪽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만약에 차라리 본다면 부품주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기아 뭐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완성차 쪽에 있어서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노조하고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해외 쪽에서는 리콜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런 잡음들이 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시장이 빠져 있을 때 그런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묻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쪽보다는 부품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IT가 먼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부장애들 그런 쪽이 먼저 선발대에 먼저 치고 나가고 거기서 이제 자동차 쪽이 이어서 그런 식의 이제 순환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보다는 먼저 IT 쪽이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엔 좀 자동차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약간 바꿔서 반도체가 반등할 때 네. 자동차주를 사는 건 어때요? 반도체가 오르면 나중에 자동차가 오를 수 있잖아요.
선취매를 하는 거죠. 종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좀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한 곳에 치중해 있는 것보단 고객사가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딱 하나의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만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만도가 뭐 한다고 그랬었죠? 블랙박스였나요? 블랙박스 1위. 블랙박스에 대한 그 부분들이 현대 기아에만 납품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해외 쪽에도 납품을 하나요, 혹시? 다른 것도 하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쪽에 네. 있어서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쪽에서는 많이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엮어서 좀 보게 되면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라면 카메라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서 전통 자동차 부품주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차로 가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선취매도 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김선윤 의원님. 네. 제가 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현대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가 2분기 들어서 빠르게 개선 중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규 진입이 괜찮을지 저는 약간 의문은 있거든요. 제가 기아를 추천드렸었고 네네, 맞아요. 만도도 추천드렸었어요. 만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기아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우선 돌파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개선이었는데 우선은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걸로 현재 예측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계속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미 기사가 상당히 몇 개월 정도 나왔었잖아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서서히 된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7월,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 구간대부터 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자동차를 주문했을 경우에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받는 현재 그림들은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매출 자체에 대한 기대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없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매력도 높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현대차보다는 좀 기아를 생각하긴 해요. 좀 더 이제 가벼운 모습과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사실 이 자동차 업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이 디젤 게이트가 우선 열렸어요. 아직 뭐 결정이 나거나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한 번 더 리스크 요인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조금 가세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런 흐름들이 조금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될 우선 과제지만 그 자리가 또 최저점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 단기 저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론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서 이게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약간 좀 매수에 대해 주춤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변동 추이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터라 실적으로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좀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선호주로서 자동차 업황을 보진 않아요. 네, 하반기에 보진 않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큰 포기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의 대차거래 상환만 보더라도 우선은 IT 쪽에 집중이 좀 되어 있어요. 자동차 쪽은 아직은 좀 느린 것 같아요. 속도 자체가. 그래서 차라리 전기전자 쪽으로의 집중, 또 LG 디스플레이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 쪽이 저는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고점에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물타기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해서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가 원체 지금 좋아질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아침에 이제 외인들 왔다 갔다 매수할까 말까 줄었다 늘었다 하다가도 지금 상황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인들 매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환율마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외인 매수가 가속화될 거예요. 그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이나 FOMC에서 우선 관련된 리스크들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 전체가 우선 올라오는 거라
자동차 업황이 특별하게 좋아서 올라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도 자동차 업황과 다른 뭐 전기전자 쪽이나 여타 다른 쪽의 업황을 비교해 봤을 때 자동차 업황 자체가 최선호 업황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우선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비교해 봤을 땐 속도는 조금 더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업황 관련해서 성장성은 좀 분명하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반기까지는 차분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8만 원 한 중반대 정도나 초반대 많으실 거예요. 그 가격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하게 나오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현대 같은 경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락 자체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아가 먼저 좀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 종목들을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하면 또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올해 하반기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차.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다르죠. 현대차, 기아차가 내연기관차 만들죠. 네. 전기차 만들죠. 네. 현대차나 기아차 사면 되겠네요. 그래도 전기차에 더 특화된 기업이 있고 네. 내연기관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이 따로 있잖아요. 글쎄요. 2차 전지 쪽도 보게 되면 소재 쪽을 살 거냐 아니면 세트 업체를 살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죠? LG 엔솔이나 SKI 테크놀로지가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이들 애들은. 저는 오히려 삼성 SDI가 더 나아요. 밸류로 봐도 얘네가 삼성 SDI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면 저는 삼성 SDI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소재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LNF, 에코프로비엠, PNT 안 사요. 밸류 너무 높아요. 그렇다고 죽는다? 모르겠어요. 일단 박스로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양극재나 이런 애들이 올라갔던 게 세트 업체 쪽에서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원통형을 증설을 한다 뭐 한다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쓰일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원통형 쪽에 있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는 양극재 쪽을 일단 한 발 물러서고 거기서 이제 소재 쪽, 다른 쪽 소재, 상수인 EDP나 TCC 스틸이나 그 이외의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일단 밸류가 높아서 일단 걔네들은 빼고 저는 이 두 종목이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뭐 자동차 문짝이라든가 범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에도 만들고 아니면 전기차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화신이나 아니면 뭐 SL 뭐 그 정도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서 이제 그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전기차나 내연기관에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도 일단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에 관련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일단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같으면 내연기관차 사실 거예요? 전기차 사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충전에 네.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게 되면 어느 정도나 이제 주유를 할 수 있고 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제 보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공간적인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지금 당장 만약에 제가 오늘 당장 차를 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내연기관차를 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 충전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싸더라고요. 네. 적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번거로운 거죠. 귀찮죠. 귀찮다기보다는 네. 정말 가는데 뭐 예를 들어 기름이 없어요. 그럼 바로 그냥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저는 어차피 자동차를 사게 되면 뭐 10년 이상을 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주기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향후에 5년 정도 지금부터 5년 정도 후에
그 전에부터 많이 되겠지만 요번에까지도 저는 내연기관차를 타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선윤 위원님은요? 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그냥 렌트하라고. 렌트를 하라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렌트도 괜찮아요. 하이브리드. 네, 렌트도 괜찮고 한데 요즘에 차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중고차 가격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오.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든다 보니까 렌트 뭐 하다 보면 뭐 렌트를 할 수도 있고 리스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선윤 위원님. 저는 산다면 네.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사거나 뭐 내연기관을 사거나 아니면 차를 사거나 할 때 고민을 해본다면은 네.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 1000km 이상 가면 살 것 같아요. 전기차가 충전했을 때. 그럼 한 4, 5년 뒤나 한 10년 뒤가 되겠죠. 근데 주식으로 봤을 때 사실 진짜 요즘에 그 미국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저께도 소식이 나왔지만은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를 대규모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좀 바닥이기도 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리비안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를 대안으로 삼고서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 예전에 이제 테슬라 한 4, 5년 전에 테슬라 살 돈으로 주식을 사신 분과 테슬라 차를 사신 분의 비교를 해보자면 10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도 그런 포인트가 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미국 내에서의 픽업 트럭의 인지도는 원체 세잖아요.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가격대가 한 8천만 원 한국 돈으로 수준으로 좀 알고 있긴 한데 충분하게 메리트도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주식 쪽으로 전기차 쪽을 다시 한번 제2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본다면 리비안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를 살 바에 리비안 주식을 좀 사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차를 사는 대신 전기차 주식. 네, 그게 나을 리비안,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그렇죠. 국내 주식은 안 하시고. 국내 주식으로는 이게 저는 아직까지 국내 주식으로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자본 시장에서의 상승 동력을 받기에는 미국 시장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호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반응을 해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더 매력적이라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 관련주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김선윤 위원님 종목 오늘 하나 가져오셨죠? 예, 오늘은 가져온 거 중에 제일 작을 거예요. 시총 5천억 좀 되는 종목인데 뭐 크진 않습니다. 작은 종목인데 우선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종목이 정말 좀 많이 좀 빠졌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뭐 프로그램 개편도 좀 진행하면서 차트를 제가 요즘 많이 보는데 돈이 될 만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화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시끄러웠던 게 올 상반기 때 나왔던 게 이게 경영권 승계로 인한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완전 불식된 상황이에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LG이노텍이 아이폰 14 카메라 부품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15%를 위해서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네, 1,9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원체 크고 이 수주 모멘텀이 진행이 되면은 현재 자화전자의 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현저한 저평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싼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 해서 조금은 중장기 투자로 보신다면은 꽤나 재미가 있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차트 상황에서도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상황이고 121선 아래 내려왔을 때 이 종목 정말 싼 가격입니다. 항상 올랐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흑자 이어서 올해 흑자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큰 폭의 성장, 내년도는 정말 급성장하게 되어 있는 종목이라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4,00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조정 나오실 때마다 보시고 짧은 종목 아닙니다. 최소한 짧아도 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1차 3만 원, 2차는 3만 5천 원 우선 말씀드리고 사실 내년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가가 이제 5만 원, 10만 원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진짜 싼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선은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2만 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은 자화전자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 내일 또 무료 방송 있죠? 네, 내일 제가 무상증자 공시 보는 법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공시 보는 법하고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지금 할 수도 있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하나씩 보면서 조금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딱 2시간이고요. 1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온라인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두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